안녕하세요. 자, 형사법 기록형 강의를 시작하겠는데 다음 시간부터는 노트북을 가지고 오셔서 직접 써보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형사법 기록형 강의, 형사법이 다른 과목에 비해서 힘든 이유 중에 하나는 형법도 잘 정리 안 돼 있는데 형사소송법도 문제고, 형사소송법을 독파하면 형법이 안 되고, 여러 가지 형태가 좀 끼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항상 시험 문제는 앞에 표지 빼고 50페이지거든요. 지금까지 계속해서 50페이지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제 이 형사기록의 문제점은 실전의 문제에서는 증거 능력이 없는 증거가 공판조서에 애초에 첨부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는 시험을 위한 기록이기 때문에 증거 능력 없는 기록이 함께 첨부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시험을 위한 거다. 그리고 이제 이 기록을 만드는 것은 오랜 기간 동안에 어떤 관례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판사 3분을 뽑아가지고 이분이 1년 동안 기록 3개를 만듭니다. 이게 형사기록과 민사기록에 있어서 3개씩을 만드는데 그 중에 하나가 법관 임용시험, 변호사 시험, 내부 교육용 이렇게 만들어 오고 있어요. 그러면은 변호사 시험 실제 기출되는 것들이 엄청난 노력으로 만들어지고 많은 논점을 담겨져 있고요. 처음부터 논점이 정해져 있습니다. 실제 논점은 한 100개 정도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 100개의 논점이 논점에서 사실 한 3, 40개만 정확히 찾아도 시험에서는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다. 이게 기본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 기록이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읽을지 모르고 기록에 대한 교육도 FM대로 받을 수 있겠지만 통상적으로 이제 연수원, 사법연수원에서 나오는 어떤 기록이라고 하는 것은 똑같은 기록을 썼어요. 그 전에도 똑같이 만들었는데 이 연수원의 기록은 8시간 참고자료를 지참해서 쓸 수 있는 게 연수원 기록이에요. 그러면 메모도 철저히 하게 되겠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메모와 관련해서 뭐 특별한 기술을 수련해가지고 메모를 하면은 문제는 뭐냐? 메모는 멋지게 하는데 답안을 못 내죠. 그냥 차라리 메모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은 메모 제출하면은 좋겠는데 그러지도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메모를 안 하고 하자니 또 이게 완전히 힘든 상황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에는 이제 작년에는 6회를 줬는데 4회를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4회가 원래는 1순환에 없었던 강의가 1순환에 4회가 들어가 있어요. 작년에는 2순환에서 조금 더 길게 했는데 그래서 고민 끝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원하고 하는 것은 6모도 봐야 되고 이제 8모도 봐야 되고 10모도 봐야 되는데 그 사이에서 이제 학교별로 그리고 또 재학생들은 그런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에 대한 대비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형사기록은 다시 역으로 얘기하면은 이 많은 논점이 기계적으로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찾아내는 순간부터 점수가 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이 형사기록을 나눠 드렸는데 뭐 가볍게 일단 무죄, 이제 형식재판, 유죄라고 하는 것은 이제 검토의견서에 나오는데 사실 정상 논의를 하지 말라라고 계속해서 시험에서는 줘요. 근데 솔직히 얘기해서 법전협에서는 유죄이고 정상에 대해서 논하라고 한 적들이 법전협에서는 좀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은 무죄를 못 만들어서 그런 거예요, 사실은. 기록을 전부 다 무죄로 못 만들어서 이렇게 한 거고, 그래서 이제 검토의견서 같은 경우에는 유죄는 분명히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무죄도 325조 전단 무죄, 형사소송법 325조 전단 무죄, 325조 후단 무죄. 실전에 있어서는 후단 무죄가 95% 이상이죠.
그런데 실전 시험에서는 이 전담 무죄가 최소한 한두 개. 그리고 형식 재판은 이제 돌아가면서 나오는데 형식 재판에서 뭐 공소기각 판결이라든지 면소 판결 이 두 가지 위주로 나오겠죠. 그래서 면소 판결은 이제 두 가지로 공소시효가 완성이 된 것과 기판력의 문제. 그래서 이 세 개 중에 하나는 무조건 들어간다. 공소기각 판결은 뭐 고소가 취소된 형태가 가장 대부분이고요. 그 다음 고소가 취소되거나 이제 고소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무엇보다도 어떤 식으로 조금 변형을 해서 나온다면은 축소 사실만 인정이 되고 한 번 변형하면 이 축소 사실에 고소가 취소되거나 존재하지 않는 것. 공소시효 완성도 마찬가지로 축소 사실만 인정이 되어서 특수협박이라고 하면 모르겠지만 단순 협박이어서 공소시효가 완성되는 형태. 이게 이제 전형적인 형태예요. 자, 일단 형식 재판을 하나 찾으면 최소 10점에서 15점은 그냥 득점하는 거예요. 그리고 325조 전단 무죄가 한두 개가 나오는데 이것도 15에서 10점에서 15점. 그래서 예로 들면 이 전단 무죄하고 형식 재판이 얘네들은 그냥 공소장의 기재 그리고 이제 특히나 자백도 하고 뭐 이런 정도여서 법리 위주로 쓰는 그런 것들입니다. 이게 이제 30, 적게는 그래도 최소한 30점 정도 분량이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해가지고 들어가 있다. 그래서 이제 요것을 평소에 정리를 좀 해줄 필요가 있겠죠. 근데 이 기록 교재에 이제 표준 판례들에 대한 정리는 다 돼 있어요. 325조 전단 무죄에 대한 것들 다 정리가 돼 있고 제가 이제 도중에 그 이후에 나오는 최신 판례를 똑같은 형식으로 한번 만들어 드릴 거예요.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무 페이지를 한번 펴보겠습니다. 26페이지 14번 협박죄가 있어요. 자, 공소사실 해가지고 판례에서 그대로 뽑아놓은 거예요. 지금 페이지 26페이지 14번 협박죄. 채권 추심 회사의 지사장이 회사로부터 자신의 횡령행위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추궁할 지경에 이르자 이를 모면하기 위해서 회사 본사에 회사 내부 비리 등을 금감원 등의 기관에 고발하겠다. 서면을 보내는 한편 위 회사 경영지원본부장이자 상무이사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의 횡령행위를 문제 삼지 말라고 요구하면서 서면 내용과 같은 주차 회사를 협박했다. 체크아웃. 이게 공소사실이에요. 피해자를 회사로 한 협박죄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이런 부분에서 변론요지서에서 얘기하면은 바로 협박이라고 하는 것은 의사결정의 자유를 침해하는 범죄잖아요. 그래서 피해자는 자연인만 해당한다. 그래서 그 밑에 협박죄는 의사결정의 자유를 보호법익으로 함으로 딱 체크하고 자, 그 다음에 형법상, 체계상, 개인적 법익 특히 사람의 자유에 대한 죄 중에 하나로 구성되어 있는 바. 그 다음 뒤에 협박죄는 자연인만을 그 대상으로 예정하고 있을 뿐 법인은 협박죄의 객체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밑에 법인에 대한 협박죄는 성립하지 않으므로 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흘러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사안들을 형법 공부도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325조 전단의 무죄는 자, 기록할 때도 제가 정리를 해주지만 이런 정리를 한번 보고 형법 공부할 때도 도움이 되고 다시 또 형법도 3순환, 4순환 가잖아요. 점점 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단의 무죄는 지금 보면 헉 할 수가 있지만 나중에 가면은 이거 자연스럽게 쓸 수 있다. 그리고 이건 형법과 형사소송법의 대비를, 형사소송법은 아니고 형법의 대비를 겸하면서 계속 갈 거예요. 그리고 제가 최신 판례들은 좀 기록의 형태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형식 재판의 형태로 나오는 건 진짜 간단해요, 실제로. 아주 간단한데, 자, 페이지를 한번 넘겨서 자, 페이지 78페이지. 기판력 예제와 관련해서 지금 상습절도의 공소사실이 있어요. 상습절도의 공소사실이 있고, 이제 보통은 여기는 지금 이 참조 기록에서 판결문이 나왔는데, 일단 약식명령과 관련해서 이제 또 그렇고, 약식명령은 어떤 발령시를 기준으로 한다. 일반 확정 판결과 관련해서는 사실심 선고시를 기준으로 하는 게 일단 첫 번째가 시적 범위가 있고, 두 번째가 이제 객관적 범위인데, 이 객관적 범위에서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시간, 뭐 장소, 뭐 이런 것 등을 고려했을 때 기본적 사실이 동일한 형태도 있고, 여기에서는 이제 어떤 습벽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상습성이 동일한 상습성, 이런 자료로서 객관적 범위를 간단하게 발현이다라고 하는데, 이건 뒤에서 체크해 볼 거고요. 근데 이제 두 가지, 이게 시적 범위와 그다음 객관적 범위인데, 먼저 약식명령 발령시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하겠습니다. 약식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약식명령을 청구해서 약식에 대해서 발령하는 것은 법관이 서명 날인하는 날짜예요. 약식명령을 서명 날인하면 그 다음부터 법관은 더 이상 손을 못 대잖아요. 사실심리를 할 수 있는 마지막 시점이 이 발령시다. 그리고 발령을 하고 송달을 해서 상대방에게 도달한다. 그러니까 실제로 판결 선고일하고 똑같이 몇 월 며칠 날 약식명령이 발령이 됐다. 그 시점을 체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검토의견서 형태로 여기 되어 있는데, 자, 뭐 1번 상습범인 포괄일적 관계에 있는 일부 법행에 대해서 확정 판결이 존재하면, 자, 사실심 선고를 기준으로 뭐 그 이전 범행에 기판력이 미친다. 79페이지가 되어 있는데, 실전에서는 이걸 써줄 때도 있고 안 써줄 때도 있어요. 급하면 언제 써줍니까? 바로 밑으로 내려가 가지고 뭐 2017년 11월 19일 행한 절도에 공소하시는 유미 유죄가 확정된, 거기 상습 절도로 바꿔주고요. 상습 절도의 확정 판결과 체크해둡니다. 범행, 수법, 방법, 기간에 비추어 동일한 습벽의 발현. 시간, 장소, 방법 하잖아요. 그러니까 범행의 수법이나 방법, 기간에 비추어 동일한 습벽. 뒤에 동일성이 인정되고, 자, 여기까지 슬러시 이제 하나. 동일성과 관련해서 지금 상습법 문제, 뭐 시간, 장소, 방법 그냥 쓰면 돼요. 시간, 장소, 방법, 뭐 이런 수법 등에 비추어서 동일한 습벽으로 저질러진 것이어서 동일성이 인정되고, 그 다음 뒤에 상습사기 확정 판결인 사실심 선고 시 이전에 행한 범죄다라고 해서 바로 따라서 확정 판결의 기판력을 받아 326조 1호의 면소가 선고될 것이 예상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일단 답안지를 봤을 때 아주 간단한 게 있다. 실제 이 형식 재판이 어렵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확정 판결이 있다. 자, 그 다음에 당연무죄 공소장을 딱 보고 325조 전단에 무죄가 나온다. 30점은 확보한다라고 마음속에 생각을 하라는 얘기예요. 답안지에서. 그러니까 기록이 어렵다고 생각하지 말고. 자, 그러면은 일단 기록을 펴겠습니다. 오늘 나눠드린 기록. 자, 기록을 펴고 실제로 이제 기록을 받아보면은 여러분 지금 손으로 쓰시는 분 없죠?
손으로 쓰면 안 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요. 왜 손으로 쓰면 안 되냐면은 보니까 손으로 쓰는 거에 비해서 타이핑을 하는 게 1.5배 정도는 많이 써요. 그럼 남들보다 적게 쓰고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처음부터 무조건 CBT로 연습을 해야 되고요. 저도 CBT로 답안을 작성하는 걸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먼저 기록과 관련해서 이 CBT로 작성하는 거, 이제 종이로 작성하는 그런 형태를 비교해 보면 종이로 작성하는 사람들이 뭐 6에서 8p 정도 썼다라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쓰냐면 다들 옛날에 해봤을 거예요. 뭐 이거 줄이고 뭐고 옆에다가 그냥 이만큼 한 줄 쓰고 한 두 줄 쓰고 한 석 줄 띄고 이런 식으로 쓰니까 실제로 쓰는 양은 우리가 답안지로 쓰면은 4p 안 됩니다. 한 3p 정도밖에 안 돼요. 3p에서 3.5p. 그 정도가 되면은 6에서 8페이지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양을 많이 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뭐 6면을 쓰거나 8면을 쓴다는 것은 예전에 손으로 썼을 때 실제로는 한 3, 4면 쓰는 것도 안 되게 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CBT를 잡고 나면은 저는 그냥 권합니다. 뭐 이거 기록 답안지라 자료 중요한가요? 자, 기록 답안지를 딱 꺼내서 검토 의견서 뜯어요. 뜯어서 이건 뭐 안 뜯어도 됩니다. 타이핑을 하라는 거예요. 목차를 먼저. 그래서 답안지에다가 첫 번째로는 이제 목차 타이핑. 그래서 목차 타이핑. 그래서 다음 회차부터 컴퓨터를 가지고 오세요. 한번 써보면은 목차를 먼저 딱 쓰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이제 생각을 하는데 목차를 쓰면서 예를 들면 이제 여기서도 답안지를 쓸 때 개조식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뭐뭐임, 뭐뭐함. 그 다음에 제목부터도 아예 기록에서는 써놓잖아요. 약어로 쓸 수 있다. 근데 공식적인 약어가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성폭력 처벌법까지 안 하고 그냥 성폭법이라고 써도 됩니다. 특가법 이렇게 써도 되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보통 긴갑동 혹은 긴갑서, 긴갑인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갑과 을이라고 쓰는 것도 괜찮아요. 근데 이제 그게 어느 정도 익숙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약어를 적절히 쓰면서 타이핑을 그냥 아예 다 쳐놔요. CBT를 실제 운용할 때 이렇게 쳐놓고 엔터 치면 넘어가잖아요, 페이지가. 그쵸? 우리 학원 답안지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만들려면 프로그래밍을 해야 되기 때문에 힘이 들어서 못 만들지만, 그래서 학원 답안지는 근데 똑같은 게 뭐예요? 컨트롤 C. 그러니까 컨트롤 X 잘라가지고 뒤로 보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붙이기를 한다라고 해서 답안지에서는 조금 그렇게 활용을 하시고, 실제 CBT에서는 밑으로 그냥 계속해서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미리 목차를 잡아놓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 쓰는 김에 엔터도 몇 번 쳐놔요. 자, 그 다음에 진짜 중요한 작업이 있어요. 이게 하니까 문제까지 함께 뜯어지네요. 자, 중요한 작업이 증거 목록과 공소장입니다. 일단 공소장 앞에 여기 이제 증거 목록 있죠. 7에서 8페이지 증거 목록이 있는데 이것도 귀찮으면 뜯어버리세요. 뜯어. 이렇게 뜯다 보면 또 함께 또 뜯어지네요. 앞에 쓸 게 없으니까 이런 거 다 필요 없다는 거죠. 자, 지금부터 이 증거 목록을 보면서 전체적으로 기록에 표시를 합니다. 왼쪽 오른쪽에 표시를 다 하는데,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면 15, 2x 뭐 어떤 것은 15, 25 했으면은 x만 표시를 하면 된다라고 하지만 이게 여러분들이 실력 없을 때는 아무 차이가 없어요. 5x 다 표시하셔야 됩니다. 이유가 있어요.
자, 보세요. 이렇게 되면은 증거동의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증거동의가 있으면 여기에는 재전문도 증거 능력이 인정이 됩니다. 이 재전문을 찾거나 뭐 전문 진술 뭐 이런 것들도 다 증거 능력이 있으니까 여기에서 재전문이나 전문 진술을 찾아내는 것은 점수에 1도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재전문, 전문 진술은 언제 재전문이나 전문 진술이 우리 답안지에서 최소한 10점에서 15점 이상의 분량을 잡고 있거든요. 표시가 없는 거, 증거 의견 표시가 없는 거 없거나 X에서 쟁점이 된다는 거예요. 자, 요거에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아예 이 교재의 앞면에 빈 공간이 있으면 써놓으세요. 아예 거기다가 교재 맨 앞에다가 한 장 남아 있잖아요. 거기다가 순서대로 일단 첫 번째로는 뭐 목차를 작성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보게 목차 옮기기. 두 번째로는 OX 이제 증거 의견. 여러분 이거 증거 의견 OX 표시하는데 그냥 놓고 표시하면 조금 시간 걸려요. 근데 뜯어가지고 표시하면 금방 표시합니다. 근데 뭐가 아까워서 잘 안 뜯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뒤쪽 기록은 다 뜯으면 이제 정신 없어요. 이거 앞에 섞어야 되니까. 근데 앞쪽은 좀 뜯어도 괜찮아요. 그래서 잘 잘라내면 됩니다. 잘 잘라내서 이 호치키스 박은 거 안 날아가게 잘 잡아가지고. 자, 지금 증거 의견 싹 한번 표시해 보세요. 이제 생략되어 있는 것은 표시할 필요 없고요. 저도 이렇게 좌우에다 했어요. 좌우에다가. 좌우에다가 위에다가 표시를 일단 다 했어요.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O가 표시되면 재전문, 전문 진술 다 증거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요걸 찾아내기 위해서도 이게 반드시 필요하다. 문제는 다 찾아내면 다 찾는 대로 찾는데 문제는 쓸데없는 거에서 엄청 찾는다는 게 문제예요. 계속 뜯어요, 또. 자, 그 다음에 공소장을 또 뜯습니다. 근데 공소장을 이제 뜯을 때 앞뒤에 뭐 쓸만한 게 있나 한번 이렇게 살펴는 봐야 돼요. 근데 보통은 다 쓸만한 게 없어요. 뒤에 의미가 없어. 그리고 이제 뭐 15페이지에는 공판조서로 돼 있으니까 16페이지에다가 공판조서라고 하나 써놓고, 왜 이제 이걸 뜯어서 보냐면, 제가 해보니까 공소사실을 요약하는 것을
사실 이 목차 안에 뭐 예를 들면 뭐 1 김갑동에 대해서 사문서 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사문서 위조 동행사의 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원래는 좀 신경 쓰면은 요약해서 공소장을 좀 타이핑하는 것도 괜찮은데 웬만큼 숙지가 안 되면은 그러니까 능력이 부족하면은 이걸 타이핑하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사실은. 공소장 타이핑이. 스캐너로 한번 스캔하면 더 좋겠는데 스캔이 안 되니까. 근데 이제 앞으로 공소사장을 먼저 읽긴 읽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공소장을 읽는데 이제 공소장을 읽으면 이제 가볍게 체크를 할 것은 체크를 해놔요. 이걸 체크하다 보면은 공소장에서 이상한 녀석들이 걸리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형법 공부하다 보면 이건 죄가 성립하지 않는데? 라고 하는 것들이 좀 나와요. 그리고 이제 이 공소장에서 여러분들이 이 공소장을 특히 활용해야 되는 것은 이런 것들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은 특가법이라든지 특별법에 대한 문제. 이거 걱정할 게 없어요. 이게 사례 문제는 법조문을 못 찾아가지고 못 푸는 수가 있지만 기록 문제는 일단은 법조문이 나와 있다는 거예요. 답이 틀리든 어쩌든 법조문 읽고 사기라도 치면 돼요. 그래서 여기 특별법이 있을 때 아무튼 이 법조문도 이제 나중에 써먹고 하는 법조문 찾는 어떤 기초가 되기 때문에 이거 특별법 문제가 나오면 엄청 까다롭잖아요. 지금 생각할 때. 뭐 교특법이라든지 도로교통법 위반, 이건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해서 가끔씩 이제 특가법도 나오고, 뭐, 그 다음에 우리 제시된 것들, 뭐 통비법이라든지 정보통신망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공포감에 좀 쌓여 있을 수가 있는데 일단은 근거법령 놓고 그 다음에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서 뭐 사례 다 알고 쓰나요? 전부 다 막 법조문도 못 찾는데 그냥 일단 막 쓰고 보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기록에서는 더더욱이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조문을 주니까 그나마 이게 낫다는 거예요. 일반적인 형법 그런 내용보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사문서 위조 공동범행이니까 사문서 위조가 위아래인데 일단 내버려두고 그래서 한번 읽어는 보겠습니다. 피고인들은 사실은 박병서의 생전에 그로부터 박병서 소유의 과천시 중앙동에 2015제곱미터를 매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대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 박병서 명의의 문서를 위조 행사하기로 공모하고 박병서니까 이런 것들 뭐 이미 사망한 자에 대한 문서 위조하는 것도 위조가 된다. 2014년 5월 7일 19시 서울 종로구 종로 5길 15에 있는 김갑동 운영의 갑동부동산 사무실에서 행사를 목적으로 권한 없이 박병서가 김갑동에게 대지를 매도한다는 취지의 일단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말미에 박병서의 서명 날인을 함으로써 권리 의무에 대한 사문서인 박병서 명의의 매매계약서 한 장을 위조하고 5월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원고 김갑동 피고 박병서로 하는 위 대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하는 소장을 제출하면서 소송 사기를 또 했는데 자 여기서 벌써 하나 걸리잖아요. 사망한 자를 상대로 한 제소 불능범에 해당하잖아요. 그쵸? 이걸 못 떠올릴 수도 있어. 떠올리면은 그냥 순간적으로 10점은 벌었다. 10점은 벌었다. 그래서 이미 사망한 자를 상대로 한 제소.
이건 이제 불능범에 해당한다라고 하는 형태. 그래서 무죄로 나오는 게 하나 있는데 바로 여기 피고인들 공모해서 뭐 김갑동 지방법원에 위조한 박병서 명의의 매매계약서를 첨부한 소장, 박병서 주소에 피고인 이을남의 주소를 기재하고 이을남 마치 박병서인 것처럼 소장을 송달받는 방법으로 법원을 기망. 이에 그러면 이제 이렇게 325조 전단의 무죄는, 자, 이건 또 이제 앞에다가 한번 써놔요. 325조 전단 무죄. 형식재판. 얘네들은, 자, 분명히 거의 나오는 게 공판점이라든지 경찰, 검찰에서의 어떤 자백, 플러스 하나 정도만, 플러스 1개만 해가지고 1개만 적어서 멋멋이 이를 보강함. 그리고 급할 때는 아무튼 나중에 이에 대한 유죄 하나만 찾아내면 돼요. 유죄 하나만 찾아내면 돼요. 자, 이미 사망한 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였다는 사실은 예를 들면 뭐 경찰, 검찰에서 자백하고 있고 법정, 그러니까 공판정도 이제 이렇게 좀 한자라도 줄이는 거예요. 법정에서 자백함. 하나만 다 쓸 필요도 하나만 뭐가 보강 증거가 있으면 하나만 써가지고 이를 보강함. 그런데 이렇게 서술하면 돼요. 이렇게 서술하면 된다. 그러니까 얘네들의 증거를 더 이상 찾으려고 하는데 목숨 걸지 말아라 이거예요. 하나만 나오면 돼요. 그리고 여기는 뭐 페이지 표시도 안 할 거예요. 일단 밑에 법리가 중요하니까 여기 앞에를 써주는 게 한 1점 정도 되는 거고 뒤에 법리가 나머지의 핵심이다. 그 다음에 이제 공전자기록 불실 기재가 있는데 한번 여기 문제 보세요. 이 목차를 써놓는 게 중요한 게 검토견서 여기에 보니까 변론요지서의 을에 대해서는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 공전자기록 행사점이 들어가네요. 그러니까 항상 생각하는 것은 일단은 변론요지서가 나오면은 변론요지서는 무죄나 형식재판이라고 딱 생각하세요. 100% 무죄나 형식재판. 그러면 일단 변론요지서는 무죄나 형식재판 이후에 지금까지 변시에서는 출제된 적이 없어요. 법전협에서만 출제가 되는 거지. 유죄를 출제를 한 거지. 변론요지서에는 다 무죄나 형식재판이라고 일단 생각하면 돼요. 아니면 또 아닌 거지 뭐 실제로 가가지고.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공전자기록 불실기재에서 공소사실은 뭐 공모해서 8월 18일 승소, 박병서인 것처럼 송달을 받아서 김갑동에게 전달, 김갑동은 안양지원 과천 등기소. 사실은 김갑동이 망 박병서로부터 매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매수한 것처럼 법원을 기망, 승소 판결에 기해 소유권 이전 등기서류를 작성, 제출. 다음 그 사정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이 이 사건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는 전산 입력을 함으로써 공무원에게 이렇게 했다. 지금 여기서 한 가지 의심스러운 게 있어요. 공모하여 피고인 이을남은 승소 판결을 마치 박병서인 것처럼 송달을 받아 전달하고 김갑동이 등기를 한 게 쭉 나와요. 그 뒤에부터는 다 김갑동의 행위예요. 그렇죠? 앞에는 공모라고 하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무죄를 만들기 위해서 공모를 없앤다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딱 나와서 지금 문제를 다시 봐도 김갑동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박병서에 대한 얘기, 박병서는 죽은 사람이고요. 이을남에 대한 얘기만 지금 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문제하고 다시 비교해보면 이을남의 것만 주목하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을남의 것만 주목하면 된다. 이렇게 이제 메모를 또 해놓고 여러분들 연습 문제
이걸로 해가지고 스터디 하려고 손 하나도 안 대고 그러면 안 돼요. 스터디는 얼마든지 논점 계속 나오고 그 시간 내에 쟁점을 얼마나 찾느냐의 문제고 어떻게 서술하느냐도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최대한 내가 초반에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초반에는 다 복습으로 가는 거예요. 이걸 잡아서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 그래서 잠시 이제 좀 맥을 자르는 얘기지만 문제가 뭐냐면은 제가 가끔씩 학생들 답안을 받아보면은 깜짝깜짝 많이 놀라요. 왜냐하면 기록형은 2020년에 형사소송법이 개정이 돼서 그 전까지에 나오는 거 1회에서 9회까지는 사실은 증거가 좀 달라요. 증거가 다르고 또 그 다음에 전환합의체로 폐기된 것들이 꽤 있어요. 형법 같은 경우 이상하게 많아요. 그래서 그 부분 다 고쳐놓거나 혹은 이제 죄명 같은 경우나 이제 사실관계를 제가 최신 판례로 또 고쳐놓거나 최근에 출제돼서 그러면 묘하게 어떤 답안지에는 옛날 게 나와요. 깜짝 놀라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기록을 기출문제 중심으로 보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실제로 풀어봐도 기출문제가 법전형 문제보다 훨씬 난이도도 있고 쟁점도 다양하고 해서 풀어보는데 문제는 뭐냐면 의무감에 나는 우리가 스터디에서 올해 뭐 1, 2, 3회에서 뭐 12회까지 지금까지 해가지고 뭐 3번 풀어봤다. 3번 써봤다. 이런 것으로 자기의 만족감을 느끼면 안 돼요. 실제로. 왜냐하면 여러분 솔직히 그렇게 스터디하고 공부할 때 해보면 서로 간에 경쟁의식도 있고 뭐 하다 보면은 공부한 게 그냥 외워서 쓰는 거예요. 나중에. 스토리가 그냥 내가 생각나는 대로 쓰는 거지 뭘 찾아 쓰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쟁점을 다 찾아보고 사실 여기서 찾은 쟁점을 일부는 버리고 일부는 판단이 안 될 때 어떻게 써야 될 것인가 이런 걸 계속 훈련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나눠드리는 자료도 내가 다 조작을 좀 해가지고 나눠드리는 거예요. 기존에 있었던 것들이 좋은 건데 증거관계가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되면 이걸 좀 바꿔가지고 출제한다든지 아니면 똑같은 기록에서도 제가 이제 이게 변시 5회 기록이 재밌게도 증거관계가 바뀌어도 결론이 똑같아. 근데 답안 구성만 좀 다른 거죠. 어차피 구성만 다른 거고 결론이 똑같아서 이거 하나만 딱 건진 거예요. 이거 한 장. 물론 이제 법 바뀐 다음에는 다 건질 수 있는데 이게 너무나 이제 근처에 있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연습하기에 좀 적절하진 않아요. 그래서 자 일단 그렇게 보고 이제 사기. 피고인들은 이 사건 대지를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여 매매 대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갑동 부동산에서 친구인 정고소에게 이 사건 대지를 시세보다 저렴하게 매수할 수 있다며 김갑동을 소개해주고 정상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것처럼 거짓말해서 즉석에서 4억 원을 편취했다. 이게 이건 뒤에 가서 좀 법리를 좀 설명할 건데 이 사기를 좀 잘 이해를 뒤에 가서 하지 말고 지금 설명하겠습니다. 사기에서 전혀 이해를 못하는 그런 게 하나가 있어요. 제가 이제 어떤 사람이 뭐 A가 갑에게 이제 뭐 투자를 했다, 뭐 대여를 했다 이렇게 해서 논란이 있는데 뭐 갑이 이자를 주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기로 이제 고소를 해요. 혹은 이익금을 주지 않는다. 이익금 아니면 배당금을 배분하지 않는다. 사기로 고소하면 경찰에 가면은 사기가 아니라 그래요. 사기가 아니라고 해요. 여기까지는 사기가 아니다. 왜 사기가 아니냐면 사기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은 사기나 공갈은 거래예요, 거래. 일단 생각하는 게. 민법 110조에서 얘기하는 취소 사유에 불과하다라고 얘기하고 그 이전에 거래에 해당한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사기로 고소를 했는데 왜 사기가 아니냐면
자, A가 안 줘도 된다 라고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즉 A의 처분행위가 없어요. A의 처분행위가 없기 때문에 사기가 될 수 없다. 뭐 횡령이나 배임으로 구성을 하면 해볼 만하지 사기 자체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건을 사기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기로 만들려면은 이 사건을 사기죄로 엮기 위해서는 먼저 민사소송을 제기해요. 이렇게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은 갑이 대응을 하겠지 않겠습니까? 피고로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제 대응하는 거, 이제 적극적 대응이 있을 때, 그러면 이제 법원의 판결이 나올 건데, 재판이 나올 건데, 이때는 여기하고 차이가 뭐냐면, 이 법원의 재판이 처분행위를 가름하는 효과가 있다. 그래서 사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 급해가지고 시작부터 사기하지 말고 민사소송에서 거기에서 이제 뭐 서류 위조하면 위조한 것도 더 나올 수 있고 뭣도 나올 수 있고 추가로 더 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민사소송을 먼저 제기하고 상대방이 나오는 것, 최소한 실행 착수는 됐으니까 그걸 가지고 가야 사기죄로 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된다. 그다음 두 번째로 하는 김에 사기와 관련해서 어디 뭐 좀 책 같은데 그래도 뭔가 흔적을 남겨야죠. 그래야 책 환불 안 되죠. 책에 흔적 남겨야. 자, 페이지 농담입니다. 죄송합니다. 날도 더운데 같지도 않은 농담을. 자, 페이지 35페이지, 교재 35페이지. 은행에 처분행위가 없다고 한 사례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위쪽과 관련해서 이제 사기죄의 피해 금액에 대해서 좀 설명하겠습니다. 우리가 사기와 관련해서 편취 금액에서 대가를 공제하지 않는다. 편취금액에서 대가를 공제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은 약, 기적의 약이다. 이 약을 50만 원 주고 구매를 합니다. 근데 뭐 암치료 뭐 이렇게 암치료 약이다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이게 영양제는 돼요. 그리고 이 영양제를 30만 원 정도의 가액이긴 해요. 근데 이 상황에서 사기에서 피해 금액은 50만 원이라는 거죠. 일단 이 원리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면 지금 날 더운데 이 앞에서 꿀수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꿀수박. 엄청 달아. 먹으면 꿀이야. 2만 원이래요. 그래서 2만 원을 주고 수박을 샀어. 근데 갔더니 무슨 꿀이야. 완전 물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사기로 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기의 피해 금액은 근데 그 정도 수박이면은 만 원은 해. 만 원은 한다. 그러면 2만 원에서 만 원을 뺀 게 피해 금액이 아니라 2만 원 전부다. 왜? 안 속았으면 안 샀을 것이다 이거예요. 야, 이 에어컨 전력량도 적게 쓰고 엄청 시원해. 쌩쌩해. 중고나라에서 샀더니 쌩쌩하기는 개뿔이 쌩쌩합니까? 에어컨인지 선풍기인지 구분도 안 되고 그러면 그 전체가 사기다. 그래서 이제 이것과 구분되는 게
1억 원의 부동산에 대해서 뭐 근저당 채권 최고액 그런 거 다 빼고 5천만 원이 최고액으로 설정이 돼 있고 이랬을 때 이 부동산을 편취했으면은 이때는 이 5천만 원 설정되어 있는 부분을 내가 먹을 수가 없잖아요. 이때는 부동산에 있어서 이제 5천만 원이 이제 피해 금액이다. 가장 간단하게 뭐 채권 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실제의 근저당이 설정된 금액을 제외한다 하잖아요. 요 얘기, 이 두 가지를 구분해야 돼요. 이게 답안지 같은 걸로 예로 나왔는데도 이게 엉뚱하게 써 있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뭐 대가를 제외한다, 뭘 지급한 거 제외한다, 이런 의미는 요거다. 안 속았으면 안 샀을 것이다 라는 의미예요. 안 속았으면 안 샀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글자로만 공부하지 현실로 엮이지를 못하니까 이상한 답안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 사기에 대한 얘기 두 가지는 정확히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자를 안 줬다. 내가 처음부터 무이자라고 계약서를 써서 넘겨줬으면은 사기죠. 근데 써 있는 걸 안 줬어. 그럼 그 자체는 사기가 아니다. 안 줘도 좋다라고 내가 말한 적이 없으니까. 처분행위가 없으니까. 이때 소를 민사소송을 제기한다. 그러니까 소로 제기하면은 그게 처분행위를 가름하는 효과들이 되기 때문에 내가 제기하든 상대방이 제기하든 그게 사기가 되는 거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변호사법 위반죄가 있는데, 김갑동의 경우로, 목동빌라 302호 왕금심의 집에서 왕금심의 아들이 사기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검사에게 청탁 선처할 것처럼 말하고 청탁에 필요한 돈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래서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대해서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았고, 그 다음 절도. 피고인은 2015년 3월 1일 종로구에 있는 반줄 커피숍 앞에서 별거 중인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나부자 소유의 포르쉐 자동차가 열쇠가 꽂힌 주차된 것을 발견하고 몰래 운전하여 갔다. 일단은 뭐가 약간은 수상하다. 별거 중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지만 법률상의 처다. 친족 상도례가 적용될 수 있을까? 뭐 이런 부분에 있으니까 일단 친족 상도례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자. 자, 그 다음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2015년 3월 1일 23시 서초구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포르쉐 자동차를 절취한 사실을 은폐하고자 이을남에게 전화 절취하였다고 하여 자수해달라고 말하면서 허위자백을 하고 이을남에게 아무튼 허위자백을 교사. 그래서 이을남이 자수 절취했다는 취지. 그래서 교사였다. 범인도피 교사는 너무 냄새가 사실 나는데 우리가 무죄나 형식재판 얘기하자면은 혹시나 이게 뭐 있지 않을까, 뭐 친족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먼저 해보고요. 그리고 공소장을 다시 한번 보니까 범인도피 교사는 검토 의견서, 범인도피는 변론요지서에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있을 수 있다. 자, 그 다음 피고인 이을남 서초경찰서에서 이와 같이 나부자 소유에 절취하였음에도 자수하여 일단 범인도피 하나만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공소장을 살짝 이렇게 체크를 해두는 이유가 뭐냐면은 증거 의견은 일단은 밑에 접어 놔버리고 요걸 보면서 이제 맞춰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앞에 공판 조서에서부터 이제 15페이지가 있는데 잘라가지고 15페이지는 이제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스타트가 모두 되는데 이제 목차를 다 쓰고 여러분들에게 시킬 것은 특경법. 예를 들면 유죄 쪽하고
무죄 쪽에 해당하는 거 있잖아요. 이걸 놓고 하나씩 메모를 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위쪽으로 하나, 아래쪽으로 하나. 그리고 거기 예로 들면은 16페이지에 이제 공판조서에 시작 나오는데, 김갑동은 모두 인정하나 일은 이을남이 주도하였다고 진술한다. 그러면은 사문서의조, 사기, 변호사법 위반, 절도, 뭐 범인도피 교사할 것 없이 기본적으로 갑은 자백을 했어요. 여기서 갑이 이제 자백해가지고 법정 진술해서 일단은 심용변 이런 식으로 이제 제가 해보니까 영어 한글 바꾸는 것도 귀찮아. 바꿔서 치고 하다가 내가 열심히 치다 보면은 영어로 쭉 돼 있어요. 이 세상 열받는 일이죠. 한글로 다시 바꿔서 치려고 하면은. 근데 그냥 한글로 면 제가 이제 여기에서 답안지의 기록에서 페이지를 표시하지 않고 답안을 쓰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변호사로서 변론요지서를 제출을 합니다. 그러면은 자, 증거가 있으면 증거 목록 전부 다 체크를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 증거 목록에서 뭐 갑 1호증, 2호증에서 다 해서 견출지 붙이고요. 그 다음에 필요한 부분은 내가 밑줄까지 다 칩니다. 밑줄까지 다 쳐요. 그러면은 기록을 보는 판사가 딱 기록 보면, 서류 보면 내가 혼자 보면서 뭐 체크하고 그러겠습니까? 변호인이 얼마나 친절하게 페이지 표시를 했느냐. 그래 페이지 표시해서 읽어보니까 있고, 읽어보니까 있고, 읽어보니까 있고, 그러네 이렇게 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검토의견서는 누가 보냐, 변론요지서는 누가 보냐, 보는 주체, 법관이 볼 수도 있고, 법무법인 대표가 볼 수도 있고, 뭐 예를 들면 법원 내부에서도 법원장이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다가 이런 표시를 해두는 거, 이걸 처음에 안 해두면 나중에 못 해요. 처음에 해두는 거, 이런 뻔한 자백까지는 아니어도 일단은 처음에 안 하면 나중에 못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게 장점이 뭐냐면, 일단은 답안에 인상을 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추후에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미치는 게, 우리가 정신없이 답안을 처음에는 기록 메모한다고 어쩐다고 막 하다가 시간 쫓기잖아요. 쫓기면 이제 대충 보고 쓰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기억은 지금 있잖아요. 근데 미치는 게 도대체 어디 썼는지를 모르겠는 게, 막 넘겨보면 없고 그냥 가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걸 써놔야 그 부분을 찾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제1회 공판기일 조서에서 뭐 을남은 매매계약서가 위조된 줄 몰랐고 고의가 없다는 거고, 김갑동이 박병석 과천사 대지를 실제로 매수한 걸로 믿었고 도와준 거고, 이것도 고의가 없다는 거고, 공소사실 사망은 인정한다. 사망이 또 뭐냐 하고 또 공소장을 보는 거죠. 그래서 공소장에 사망에 보니까 이을남의 범인도피 교사, 여기다가 범인도피 교사는 인정했다. 뭐 이렇게 거기다가 이제 써놓고, 그럼 답 다 썼으면은 이을남에 대해서 그 맨 밑에가 2번 뭐 범인도피 교사, 이제 을이 법정 자백으로 인정했다. 법정 진술로 인정을 했다. 자백을 했다. 16면 이렇게 이제 해놓고, 여기 증거조사하겠다라고 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제1회 공판기일의 조서는 순서대로 공판조서에서 1회기일에 있는 공판조서에서는 자백한 부분과 부인한 부분으로 이제 나눠서, 자백한 부분은 얘네들은 전부 다 이제 전단무죄라든지, 그 다음에 형식재판, 100% 그런 건 아닙니다. 이게 이제 쪽으로, 이게 이제 부인한 부분이 이제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이제 후단무죄, 방향성을 어느 정도 잡아요. 근데
제가 답안지 이렇게 해보고 하면은 말이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처음에 기록 파악도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걸 보고 뭘 얘기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근데 자백이고 뭐고 일단 체크를 하는데, 자, 여기서 이제 다시 얘기하면, 답안을 쓸 때, 형광펜이라든지, 어떤 색깔 펜, 그 다음 샤프는 쓸 거 아닙니까? 좀 자기 나름대로 루틴은 정해야 돼요. 무죄 쪽이면은 형광펜을 칠한다든지, 우리가 아무래도 반대되는 증거 위주니까 이런 것들, 아니면 나는 증거 능력과 관련한 제전문들만 형광펜으로 칠한다든지 하나의 루틴을 잡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런 걸 쓸 때 예를 들면 무죄 쪽과 유죄 쪽, 요걸 이제 나눠서 표현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한 번씩 해본 것도 있고 안 해본 것도 있으니까 한번 오늘 이제 하나만 잡아놓고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역으로 강사다 보니까 유죄 무죄 쪽보다는 제전문 진술이나 이런 걸 좀 체크하는 편이에요. 가지고 놀기 좋은 것들 저는 표현하고, 나머지 유무죄 쪽은 색깔을 하든지 이게 V표를 해놓든지, 무죄 쪽은 이렇게 V표를 해놓든지 이렇게 하는 편인 것 같아요. 이론상으로 몇 가지 색깔을 하는데 우리가 매번 그렇게 쓰는 거 아니기 때문에 다른 기록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전체적으로 생각해서 원고 쪽, 피고 쪽 이렇게 잡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기에는 이 회차에는 다음 페이지로 이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17페이지. 17페이지에도 특별한 건 없고요. 18페이지에 김갑동은 피고인은 과천시 대지를 이전받아 정고소에게 처분할 때 형편이 어땠나요? 했을 때 2억 정도 보증금 반환해줘야 됐다. 박병서와의 친분관계, 일단 대충만 보겠습니다. 독거노인 죽자, 무연고 재산, 이을남의 돈 줄 이유가 없다. 5천만 원을 준 증거가 있느냐? 한 직원 말로 명백합니다. 얘기를 했고, 자, 그 다음에 17페이지, 제가 17페이지에 그 하단에 밑에 네 번째 줄, 증거조사를 마치고 피고인 신문을 하겠다고 고지 체크하고요. 이걸 별표. 자, 지금 이제 우리가 공판조서에서 1회나 2회 공판조서에서 피고인 신문이 나왔다. 자, 일단은 공법인 공동피고인의 법정 진술은 반대 신문권이 보장되어 있어 증거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범 아닌 공동피고인은 증인의 지위에 있어 증인 선서 없이 행한 법정 진술은 증거로 쓰지 못한다. 그러면 피고인 신문 단계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 선서가 없다는 것이 전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고인 신문이 딱 나오면 점수를 하나 맞을 거라는 생각을 먼저 하세요. 피고인 신문이 나오면 쟁점이 무조건 있다. 그리고 여기서 점수를 하나 맞겠다. 그러면 공범과 공범 아닌가 우리가 선택 사례할 때는 아주 단면적으로 하나의 사실로만 나와요. 근데 기록은 하나의 사실이 아니잖아요. 한번 문제지만 봐도 공소장, 문제지 이렇게 딱 봐서 자, 예를 들면은
답안 양식에도 검토 의견서 양식에도 절도라고 하는 거, 변호사법 위반이라고 하는 거, 요건 긴갑동만 돼 있죠. 근데 나머지는 또 공동으로 돼 있잖아요. 교사나 정범도. 그래서 여기에서는 공범이냐 공범이 아니냐, 공범인지는 공소사실별로 다르다. 아무튼 여기 있는 거에서 지금 쉽지는 않아요. 여기서 뭐 절도나 증거인멸이 하나도 나와 있지는 않은데, 일단은 여기에 있는 것은 선서 없는 법정 진술이라고 하는 점 하나. 이게 지금 계속 앉아서 여기서 분석을 하고 지금 갈 만한 여유가 없으니까 일단은 갑 얘기, 을의 얘기 딱 하면 선서 없음, 이거 하나 딱 써놓고, 그리고 공범이냐 공범 아니냐에 따라서 이 말들이 쓰일 수도 있고 쓰이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까지 먼저 얘기하고 잠시 쉬겠습니다.